명절 맞을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하하호호호. 온 가족이 어울려 세배를 하고 얼씨구나 윷도 한판 놀고 후룩뚝딱 떡국도 푸지게 먹고 한상 가득 차례도 지내는 민족 최고의 명절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고향 앞으로 가!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 벌써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은 설 명절 도로는 시원하게 뚫리되 해령 방어막만큼은 절대 뚫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1분 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지혜 변호사, 강문혁 변호사,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출마하기로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민주당 그 지도부가 용산역에서 호남선 타고 이제 고향 가시는 분들 인사하러 출동을 했는데 거기에 용산역, 참석하시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참석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하. 지금 장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밝힌 내용이 뭐냐면 서울 종로 출마를 제안받았다. 그리고 나는 제안을 엄숙하게 받아들인다. 아하. 이렇게 발표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함께 민주당 공동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직도 수락을 했습니다. 중책 맡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해찬 총리하고 두 분이서 같이 상임 공동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고요. 자기 선거도 하면서 당 선거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당연히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러면 뭔가 선거 맞수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왔습니다. 아하. 지금 언론에서 늘 회자되고 있는 게 뭡니까? 종로에서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 지금 황교안 현재 대표죠. 그렇죠. 두 사람의 빅매치가 이루어질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사실. 네. 이낙연 전 총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황교안 대표와 신사적인 경쟁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아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두 가지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본인의 지역구 출마를 하기는 어렵지만 네. 영광스러운 책임이다.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번 총선이 국회의원 되는 것을 넘어서서 대선을 가는 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선거대책위원장을 하게 되면 전국을 누비면서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아하. 모든 언론이 선거대책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보도하게 돼 있습니다. 노출이 많아지고. 그러네요. 또 하나 지역구에서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당내 지지도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낙연 전 총리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얼이 응축돼 숨쉬는 대한민국 1번지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역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4.15 총선의 최고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것도 과분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제 개인의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신사적인 경쟁을 한번 펼쳤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적인 경쟁. 김지혜 변호사님, 이제 황교안 대표가 화답할 차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사실상 황교안 와라라고 지금 이미 출사표를 던진 셈이죠. 한국당에서도 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달 3일, 그러니까 1월 3일경에 이제 황교안 대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중진들도 험지에 출마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약간 좀 미묘하게 입장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어허.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 한국당에 뭐 가장 도움이 되는 희생을 하겠다. 그게 네. 어디가 됐든 어떤 직책이 됐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례대표도 전에 생각해 본 바 있다. 아. 무엇은 배제되고 무엇은 포함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을 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아하. 입장인데 네. 황교안 대표는 아직까지도 조금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목소리도 마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당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역시 국민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로 출마를 놓고 심사숙고하는 걸까요? 아니면 고려할 게 좀 많은 걸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네. 이것도. 근데 종로 출마를 했을 경우에 이낙연 총리하고 물론 뭐 나중에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지지율만 보면 대선 지지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잖아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혹시나 종로 출마해서 낙선하게 되면 본인의 대선 가도나 정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상당히 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만약 출마를 접고 비례로 나오게 되면요. 피했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또 받을 겁니다.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본인은 지금 그 당내 중진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험지 나가라. 50% 물갈이 하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네. 그래도 뭐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은 경남에 나가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본인은 과연 저렇게 어려운 험지라고 보여지는 종로구에 나가지 않으면서 네. 과연 다른 의원들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아하. 또 비겁하게 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서 저는 진퇴양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그 정치 이력을 좀 보여주세요. 아, 정말 화려합니다. 이른바 두 사람이 걸어온 정치적 스펙이요. 보세요. 왼쪽 이낙연 전 총리부터 볼까요? 광주 제1고, 서울대 법대, 전 전라남도 도지사 16, 17, 18, 19 내리 4선입니다. 국회의원을 했고 황교안 대표 경기고 성대법대, 전 법무장관 그리고 전 총리. 와 정말 스펙만 놓고 봐도 대단하고 전직 총리 출신들의 대결한 점에서 빅매치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아직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머뭇거리고 있다 보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한국당 내에서 뭔가 목소리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끝까지 용기 있게 붙어서 지는 한이 있어도 덤벼야 국가 지도자가 된다. 걱정이 돼서 눈치를 보면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뭔가 한 소리 한 것 같아요. 김지혜 변호사님. 네, 홍준표 대표는요, 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여기 이제 지역구 나가겠다라고 지금 총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제 그런데 자꾸 거기 나가지 말고 수도권 험지에 나가라라고 황교안 대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고향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 송파, 뭐 동대문 이런 데서 사선했는데 마지막은 좀 고향 가서 하고 싶은데 왜 고향 출마 못하게 하느냐 이제 이런 네. 입장인 거예요. 네. 이제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김두관 의원이 그 경남 양산 이제, 그렇죠.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러면 김두관에 맞설 만큼 어떤 중량감 있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거기로 보내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요, 양산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양산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또 고향이 또 모친 또 거기 계시죠. 그래서 아마 의미 있는 지역구가 될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께 이거 여쭤봐야겠어요. 오늘 출마한 예. 이낙연 전 총리가 아파트 논란이 있어요. 이거 왜 무슨 뭐 아파트가 뭐 여러 채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건 지금. 왜냐면요, 본인이 이제 그 전남 도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관사에서 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걸 팔지는 않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인이 전남도지사를 끝나면 다시 서울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팔았던 것 같고, 아하,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네. 이게 그 전세를 얻어서 본인이 이번에 이제 종로로 옮겼잖아요. 네. 왜냐하면 종로에 출마를 하려면 주소를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옮겼는데 그럼 팔지 않고 왜 이걸 그냥 옮겼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강남에 갖고 있는 아파트를 왜 팔지 않고 그냥 옮겼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네. 이제 이게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11일 날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는데
사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나왔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네.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일하시는 분이 네. 그러면 일단 전세로 내놓고 그리고 나서 살 사람이 나오면 그때 팝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전세로 해놓고 지금 이 종로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팔고 갔냐 이게 논란이 됐고 아하. 이낙연 지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정이 있다. 네. 지금도 팔려고 한다. 언제든지 살 사람만 나오면 팔려고 하는데 전세가 지금 9억이 끼어 있어서 그 전세를 이제 안고 사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부담이 되겠네요. 예, 잘 안 네. 팔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해놨습니다. 사실 강남의 아파트는요. 지금 안 팔렸다 그랬잖아요. 강남의 아파트는 기자 시절 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건 다 아시죠. 기자로 일하던 1999년에 그 아파트 사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집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이제 종로로 전셋집을 얻었는데 이 종로의 강남 아파트 전세금은 9억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종로에 급하게 전셋집을 얻었어요. 근데 와, 종로 아파트도요. 이게 최근에 새로 지은 아파트거든요. 전세금이 9억이에요.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여기도. 어쨌든 지금 바로 지금 이 아파트예요. 저희가 살짝 이제 뿌옇게 처리했습니다. 저 아파트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종로 출마 이제 채비를 하는데 지금 오늘 뭐 귀성 인사했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전통시장 도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1번지 종로 출마 담금질에 들어가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행보를 펼칠지 두 사람의 대결 이낙연, 황교안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제는 최서원 씨라고 불러야 됩니까? 개명전의 최순실 씨 얘기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죠. 전 최순실, 현 최서원 씨, 네.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를 하기 전 마지막 공판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최순실 씨가 이제 억울함을 토로를 했다는 겁니다. 아하. 이게 조금 이제 뭐 논란, 뭐 화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관련 발언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네.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보호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본인의 상황과 조국 전 장관의 상황을 비교를 하면서 이 재판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어허. 아니 근데 김지혜 변호사님 왜 자기 재판에 멀쩡한 조국 전 장관을 끌어들였어요? 네. 일단은 지금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요, 1, 2심 때와 이제 같은 구형량 받았습니다. 이제 벌금이랑 추징금만 이제 살짝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검찰은 반성을 전혀 안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 씨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지금 무죄를 주장을 했어요. 변호인에 따르면은 이게 뭐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뇌물죄 무죄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또 비선실세도 아니다. 그러니까 형량도 조금 고려돼야 된다. 뭐 이런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최 씨는 계속해서 어떤 기획된 가짜 뉴스에 의해서 본인이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조국 장관 이슈를 자꾸 들고 나오는 것은 본인이 그만큼 억울하다는 거를 좋은 비교 대상을 찾은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자꾸 계속 언급을 하면서 네. 왜 나랑 되게 다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네. 과연 이 두 사안을 같게 볼 수 있는 사안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최진봉 교수님, 네. 최서원 씨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결심 공판에서 본인이 했던 내 딸은 중졸 만들어 놓고 조국 아들 딸은 아무것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딸이 중졸된 것은 이미 그 이화여대 그 관련된 분들이 다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국정농단의 중요한 한 축이었고 네. 그럼 일반인이 사실은 국정농단에 개입했다고 하는 게 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거고 이 그 딸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네. 이 학교에서 다 취소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없는데 왜 조국 전 장관 아들 딸은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거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네. 어떤 경우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조국 안에 모자이크하면서 우리 딸은 20세 얼굴이 공개됐고 손자까지 공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손자의 얼굴이 공개된 건 저는 모르고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공개된 얼굴을. 네. 두 번째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독일에서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모 언론사와.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인터뷰를 해서 얼굴이 공개가 된 것이고 네.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도 사실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
나가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내보내는 것이지 그걸 일방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본인의 억울함을 뭔가 대변해 보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 거를 자꾸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최서원 씨가 말한 손자 얼굴 공개는 여러분 국정농단 그 기간에 기억나실 거예요. 독일에선가 생일 파티를 했는데 거기 온 가족, 최서원의 온 가족이 모였는데 거기에 손자의 얼굴 아마 그게 어느 매체에서 공개가 됐나 봐.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문혁 변호사님, 실제로 최서원 씨 주장처럼 조국 전 장관은 대하는 태도와 지금 뭐 차별화된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최 교수님 의견에 어느 정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최서원 씨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은 사실 본인의 뇌물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본인의 형사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사실 전혀 엉뚱한 다른 네. 사람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최후 변론에서 하는 것이 좀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유라 씨의 어떤 퇴학 처분, 네. 그것과 이제 아마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어떤 비교를 통해서 억울함을 지금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본질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르고 그 다음에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 유무 이런 점들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서원 씨, 그러니까 옛날 이름 최순실 씨입니다. 딸에 대한 이 마음, 엄마로서의 마음은 지극정성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틈만 나면 딸 얘기를 합니다.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걔가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우승이 개념이 아니라 1, 2, 3등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관여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애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1등도 1등, 2등이 아니라 점수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글쎄요, 이수정 교수님 어떻게 봐요? 엄마로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딸을 걱정 많이 하네요. 네, 뭐 본인의 문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딸과 연관해서는 억울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입시에 관련된 문제는 온 국민이 다 민감한 문제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시와 연관된 문제로 만약에 비교를 하자고 들면 지금 상당 부분 뭐 비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여기는 것은 뭐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아까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죄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린 거하고 그래서 결국은 합의 취소가 된 거하고 지금 다른 분은 지금 아직은 소송 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아직 안 났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 부분을 그냥 그대로 놓고 취소가 됐는데 왜 취소를 안 하냐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 아하. 네. 최서원 씨가 조국 전 장관의 처지와 이 비교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혹시 국정농단 기간에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최서원 씨가 급거 귀국을 합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와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합니다. 포토라인에 섰는데 그때 장면 기억나세요? 번거지 모자에 그리고 뿔테 안경 쓰고 울면서 울먹이면서 그런데 엄청난 기자들 뭐 또 그리고 항의하는 사람들 몰렸잖아요. 막 떠밀리다시피 들어갔는데 지금 저 자막을 나올 것 같아. 지워야지. 보세요. 이 신발. 저 신발이 누구 건지 아시죠? 최서원 씨가 막 밀려가면서 땡땡 하는 또 상표예요. 저 신발이 왼쪽 신발 같습니다. 왼쪽 신발이 벗겨졌고 그걸 언급해서 이번에 또 비교하면서 나는 포토라인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목덜미가 잡혔는데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그런데 이번에는 포토존이 없어졌습니까? 조국 전 장관 때는 왜 포토존이 없어졌습니까? 이렇게 차별대우합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 변호사님. 그런데 진짜 건건이 다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를 비교하고 있네요. 네. 일단은 포토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서원 씨는 좀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예전부터 포토라인에 이렇게 피해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거론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무수히 많은 공직자들과 그다음에
그 공인의 위치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포토라인에 서면서 이제 과연 이렇게 계속 포토라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뜨거워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검찰에 좀 개혁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포토라인에 이제 서지 않게 이제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인데 하필이면 이제 그 첫 수혜자가 이제 거의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이어서 저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포토라인 섰던 무수히 많은 공인 겸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네. 사실 지금의 조 전 장관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전 케이스와 비교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 결심 공판에서 이제 최서원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말로 언급했어요. 가짜 뉴스들로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내게 남은 삶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남은 시간 손자들을 사랑하고 어린 딸을 살피게 해달라. 뭔가 감정에 기반을 읍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김재희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 최서원 씨가 옥중에서 그런 뜻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자기 이름 최순실 말고 다 개명했다니까 최서원으로 불러달라고. 최서원으로 안 부르면 그 언론사 다 법적 조치할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 최서원 씨 주장은 뭐냐면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다라고 본인 스스로의 표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계속해서 최순실로 호명하는 것은 어떤 언론이 본인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기 위한 네. 어떤 그 일부러 이제 그렇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한 보도다라는 그런 것이 주장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변호인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성명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유명한 뭐 저작가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필명, 가명 혹은 네.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무당 도용하지 못하게 할 때 이제 주로 이렇게 거론되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케이스에 성명권을 거론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최서원 씨는 최순실보다는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네. 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는 지켜드렸습니다. 최서원 씨 혹시 옥중에서 이 뉴스파이터 보실 기회가 있으면 뉴스파이터는 잘 지키고 있구나. 꼭 알아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서원 씨, 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고 또 이 분도 어려운 선택 끝, 어려운 고심 끝에 카메라 앞에 섰을 거예요. 김지혜 변호사님. 네, 육군이 어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변희수 하사한테 전역 결정을 내렸는데요. 변희수 하사가 이제 같은 날 군 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심경을 밝혔냐면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이 우리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본인의 꿈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군에 끝까지 남을 것이고 끝까지 남기 위해서 그날까지 싸울 것이다. 네. 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성별 정체성을 떠나서 네.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근데 보통 김기영 아나운서 네. 뭐 이제 보통 우리가 둘러댈 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어떤 게 저는 어릴 때부터 뭐뭐가 꿈이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이 변희수 하사는 어릴 때부터 군인이 꿈이었어요? 이 어제 기자회견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어린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집과 가까운 그냥 인문계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좀 꿈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학을 원했구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된 훈련 과정을 또 거치고 네. 엄격한 또 심사 과정을 통해서 부사관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어쨌든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너무 좋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군인은 그토록 바라던 군인의 꿈은 이뤘지만 변희수 하사한테는 참 커다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이제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갈등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성 정체성의 혼란을 억누르면서 남성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기숙사라는 표현을 이제 병행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내무반에 가면 이제 동료들랑 함께 이제 자고 먹고 다 해야 네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본인이 힘들었지만 참았다는 거예요. 군인이 되고 싶어서. 네. 그런데 이제 정신적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실에 가서 사실은 진찰도 받고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하는 증상을 진단을 받았고 그걸 계속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군대에 여행 허가증도 받고 그리고 가서 결국 성별 정정을 했다. 네.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본인이 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정체성, 성 정체성, 그걸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마음먹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군 인권센터 측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아웃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매우 이제 자기 삶에 있어서 중요한 네. 그 전환점이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스스로 이제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 싸움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성전환 수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부대 대대장에게 알렸고 그 보고는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까지 다 보고가 됐습니다. 네네. 이제 군을 되게 믿었는데 네. 군이 본인을 이제 배신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은 충격이 휩싸여 있고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성 정체성 혼란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고통이 진짜 사실은 일반인들은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뭐 본인에게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고통인데요. 본인에게는 사실은 실존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된 나에게 적합한 뭐 젠더 아이덴티티를 취해서 나머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될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국방부에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네. 지금 이제 이 분이 성전환 수술을 하기 전에 네. 부대의 대대장에게 알렸고 네. 그리고는 이 이제 보고가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가 됐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국방부에서 군에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일단 보고를 했는데 아무런 뭐 답변이 없으면 사실 승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그런 와중에 지금 이미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근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절차적으로 정당한 건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김지혜 변호사님 앞서 이 군인권센터 측, 그러니까 변희수 하사의 얘기를 토대로 아마 군인권센터가 밝힌 것 같은데 성전환 수술을 할 거라는 걸 이미 부대장한테도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받고 휴가를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외 여행 허가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국외 여행의 목적이 성전환 수술이었음을 분명히 밝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군에 복무할 것을 어떤 그런 상급 부대에 권유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군단에서도 또 육군 본부에다가 또 이런 사항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혼자서 무단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상부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해외여행까지 허가를 받아서 다녀왔는데 그런데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전역 결정을 한 것은 그렇다면은 저렇게 하고 돌아오면 전역 시켜버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붙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셨듯이 절차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성전환 수술을 할 걸 알면서 그냥 국외 여행을 허용했다?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강문혁 변호사님, 아마 군은 어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군복무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아마 이 심사숙고한 것 같은데 변희수 하사의 입장은 대체 그럼 뭡니까? 네, 변희수 하사는 일단 본인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에서 유일하게 용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취침하면서 군 생활을 했고 그런 경험을 한 유일한 여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인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각자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군인권센터 측은요,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 측의 태도에 대해서 잔인하다는 발언까지 했어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군이 잔인한 게요. 네. 보통 전역 조치를 하면 유예 기간을 3개월을 줘요. 3개월. 예, 뭐 신병 정리도 하고 그래야죠. 뭐 천일을 봐주는데 네. 내일자로 전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군 부대에 네. 한 발도 들이지 말라는 굉장한 잔인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깁니다. 긴 싸움에 이제 서막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크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 라디오 인터뷰는 어제 저녁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순간에 말한 내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자로 이제 강제 전역 민간이 된 거예요, 변희수 하사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이 조치가요, 강제 전역 조치가 해외에서 지금 관심 갖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육군에서는 이 강제 전역 조치를 한 이유가 신체 일부의 상실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국군 수도병원에서도 일단 이 변희수 하사에 대한 심리 치료와 호르몬 치료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번에도 성전환 수술을 해서 돌아오니까 강제 전역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영국 BBC에서는 이 현 상황을 굉장히 꼬집었는데, 네. 한국에서 성소수자가 되는 것은 장애나 정신질환, 죄악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 아하.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약 9천 명 정도의 어떤 그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요? 예, 유럽 국가라든지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공개적으로 다 밝히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글쎄 이걸 또 단순 비교하기 또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해외에는 저런 사례가 또 있네요,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트랜스젠더들은 입대할 때부터 트랜스젠더인 걸 확인하고 입대를 하는 거고, 이분은 지금 원래는 남성으로 입대했다가 중간에 성전을 하신 게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계속 군에 근무하는 것은 이제 다른 나라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 법에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막 뭐 시민사회단체 발표에 따르면 약 18개 나라에서 트랜스젠더가 군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네. 지금 하고 있고, 네. 뭐 뉴욕타임즈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적인 한국 사회, 특히 군대에 자주 마주치는 비우호적인 처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랜스젠더 병사를 방출시켰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국제 여론에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서 법을 정비를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체 일부가 훼손됐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걸 강제 전역을 시켰으니까 트랜스젠더들도 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 네.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변희수 하사는요, 행정소송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문혁 변호사님, 소송 앞으로 혹시 이루어지게 되면 전망과, 혹시 변희수 하사가 지금 강제 전역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여군으로 재입대할 수 있어요? 혹시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건입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 군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현행 법령과 군 문화 그리고 시스템상 이 변희수 하사와 같은 사안에서 이 그러니까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 성소수자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 전역 조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 네. 근데 두 번째로 네. 순수하게 법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심신 장애를 이유로 해서 강제 전역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현행 군인사법에 의하면 과연 이렇게 성소수자의 경우, 이 변희수 하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 정체성이 이제 여성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느끼고 있고. 그것이 과연 장애에 해당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법적인 관점에서 과연 강제 전역의 근거가 된 사유, 즉 심신장애에 이 성소수자가 네. 들어갈 것이냐가 굉장히 네. 논란거리가 되고 이 사안은 분명히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법원에서 충분히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다만 그 기간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고 네.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군에서는
시스템을 바꾸고 네. 법령을 정비해서 네. 성소수자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또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앞으로 변희수 이제 전 하사가 되겠네요. 강제 전역됐으니까 변희수 전 하사의 행보 어디로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